그리고 또 IMF 국제통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한국 경제에 한국 정부에다 경고를 줬어요. 아, 뭐라고요? 노동 개혁을 빨리 해라. 너무나 이렇게 지금 노동 개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실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성장이 안 되면 분배가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의미에서 그 경고를 세계 경제기구 IMF하고 OECD 국가에서 우리한테 지금 했는데 정부에서 계속 내년에 잘 된다고 지금 저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황수사님 또 자, 안보회의에서 며칠 경제를 전에 보고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1.5로 올렸죠. 6년 반 만에 인상을 했죠. 그리고 지금 환율이 1080원 근처에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1420조를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금리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연준 의장을 바꿨지만은 내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거는 연준 의장인 개인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확실시 되고 있어요. 네. 자, 불과 4년 전에 금리가 2.25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로 올라갔으면 네. 그때보다 지금 더 올라가야 돼요, 한참. 그러면 금리가 적어도 제가 볼 때 앞으로 1.25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1% 올라가게 되면 14조가 더 들어간다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원리금을 부담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대기업들이 1080원 이하로 떨어지면 수출하면 적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환율이. 아,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저렇게 원화절상이 되어 가고 있으면 결국은 수출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이 수입품은 싸가져 가지고 또 해외 여행은 싼 가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게 지금 환율 정상이 달러만 되는 게 아니라 엔화에 대해서도 우리가요, 네. 7%인가 올랐고 위안화에도 6%인가 올랐어요. 달러는 올해 들어서 11%. 그러니까 이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한마디로 수출을 하면 적자를 보는 현상이 지금 곧 눈앞에 임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요, 얼마 전에 공장을 이틀 동안 쉬었는데 액센트가 안 팔리고 코나라는 새로운 세차, 컴팩트 예. SUV가 잘 팔려서 이 라인을 조 라인으로 바꾸려니까 우리 허가 안 받고 못 바꾼다. 노동 인원을 더 추가적으로 배치해라. 그 다음에 우리 복지를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요, 쇠사슬에 몸을 묶고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쵸. 공장이. 네. 근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해직된 사람이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런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아직도 있대요. 하고 있다는 노조의 거예요? 간부로. 그러니까 회사가 해직시킨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엊그제는 또 건설노조가 마포대교 앞을 퇴근 시간에 그냥 길바닥을 썰어버렸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래서 뭐 차가 뭐 밤에 8시, 9시까지 주차장이었다는데 네.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찰이 이야기하지만은, 자, 그 사람들 몇 명을 기소했다 칩시다. 또 민노총이 또 이렇게 하면요, 지금 그동안에 불법도 전부 특사해 주겠다고 제주 강정기지, 용산기지 뭐 이러는 마당에 이거 뭐 다 풀어주겠죠.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야 될 시점에 노동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동자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게 정말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했을 때 그 대통령의 눈에 밟힌다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OECD나 IMF에서 이렇게 보는 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친노동 정책, 치우친다는 거예요, 치우쳐. 그 다음에 특히 또 친노조 정책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서, 그리고 또 정책 기조가 좀 잘못된 정책 기조. 지금 이제 뭐 혁신성장이라고 계속 말 바꾸게 하려고 지금 하고 한다 안 해요. 왜냐면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워낙 내놨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을 이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일자리, 최저임금을 소득을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세금으로 주겠다고 예산 지금 4조 편성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급히 상승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거 안 된다라고 그 경고를 해준 거예요. OECD 사무국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로 일테면은. 그래서 잘못된 이 경제 정책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서 노동개혁을 확실하게 좀 해라. 그리고 너무 친노동 정책, 친노조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함의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경고죠. 네.
아 근데 진짜 이번에 일어난 노동계 그 보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코나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파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쇠사슬을 묶고 그 마포대교 사실 막혀 있었잖아 1시간 동안. 근데 아시겠지만은 차 한 번 막히면은 차 안에 있는 사람 진짜 머리가 미쳐버리죠. 네 그거를 1시간을 막고 있었으니 이게 아무리 해도 정도가 있는 건데 너무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양대 노동 지침을 갖다가 예, 계획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근로조건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교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얼마 전에 노동부 장관이 이 사람도 노동자 출신이죠.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노조, 그걸 노조 갖다가 이제 사실은 빼버렸지 않습니까? 폐기시킨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사실상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 틀들이 다 제거돼 버렸어요. 거의 노동자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거지. 사용자는 지금 재계는 네. 목소리를 죽이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도 이렇게 그거에서 박용만 네. 대한상의 의장이 얼마 전에 회장이 한번 들고 받았지요. 네, 재계를 받았죠. 대표해서. 예. 근데 이렇게 해도 예. 정말 끝을 알 수 없게 노동자 아니, 근데-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노동자 중심이라는 지금 나오는 노조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흔히 말하는 그 보수 야당에서 얘기하고 저도 그 일부에 동의를 합니다. 기종 노조, 그다음에 강경 노조, 네. 그다음에 정치 노조 여기에 딱 이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백 800만 원 봉급 노동 그 근로자들 중에서 네. 정말 제대로 일하고 노동자하고 또 비정규직 그 800만 명인가요? 뭐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노조의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런 거고 이런 부분에서 오직 했으면은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문재인 정부 내 정부 인사들이 지금 다 OECD, IMF처럼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조윤재 주미대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광두 그 박사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줄푸세 했다가 이번에 문재인 캠프로 갔던 분 아직까지 어디 자리 못 나가고 계십니다만은 김광두 박사 그 교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정규직화가 이렇게 가고 속도 위반 이건 너무 심하다. 네. 이를테면은 조윤재 주미대사도 그분도 원래 뭐 한국은행 총재는 어디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미국 대사로 내보내니까 좀 열받았는지 몰라도 좀 농담입니다만 진반 농반이에요 사실. 근데 자기들 문재인 정부의 그 개국 공신들이 지금 다 이 경제 정책이 너무 급속한 친노조 친노동 정책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데 고쳐야죠. 근데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 내놓으라고 하고. 아니 다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지금 국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야당에서 깎은다고 합니다. 제가 깎았으라고 저는 보는데 아니 보십시오. 어떻게 민간 기업의 임금을 갖다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보조해 줍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세계 유례 없는 그 뭐랄까요 정책이라고 할까요? 일단 세계 최초의 정책이죠.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뭐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뭐 세금으로 보조해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데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준다고 하니까 또 기분 좋은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보느냐, 기업에 보면 각종 복지라든지 네. 상여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네.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기본급만 놓고 보면 그렇죠. 최저임금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노조는 그 연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지금 7,530원인가 내년에 되면 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이 돼야 최저임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근로자들이 그 기본급은 그 정도에다가 또 더 나아가서 상여금, 뭐 복지, 수당, 뭐 어쩐 수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 뭐 한 4, 50만 원 받는 네.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것까지 보태면 1년에 연봉 4천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기업들이 이게 최저임금을 우리가 흔히 하면 이 뭐 식당이나 그다음에 편의점의 알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기업에 있는 정규 직원들 같은 경우나 비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대상이 되면서
기본급만 가지고 보게 되면 기업들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용만 대한상의회 회장이 국회를 막 걸어다니면서 이거 막아야 된다 하는데 요즘 재계는 전부 잡아갈까봐 겁이 나서 목소리도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우리 황장수 TV의 이 추억의 뉴스톡만 제대로 봐도 청와대 참모들이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텐데 다 눈 안 보고 눈 감고 귀 막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보기는 볼 건데 저것들이 오늘은 무슨 악담을 해대나 보고 어떻게 손을 좀 볼 방법이 없나 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경제 문제는 앞으로 또 악화가 될 거로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요즘에 최근 나오는 거 보니까 안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정원에 대한 개혁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안보 문제도 직결되고 이제 이 정부의 적폐청산 네. 이거하고도 직결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정원한테 간첩 잡는 수사권을 자 폐지하자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금 연내 해주라고 지금 국회에 간첩을 상정되어 있는 게 간첩 잡지 말라고요? 간첩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예요. 모든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어디서 간첩을 잡겠다라고 그거라도 규정해야 되잖아요. 일반 형법에 그거 있습니까? 간첩죄 잡는 게? 근데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간첩 잡는 거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특히 이제 네. 남북에 지금 우리 적성국가하고 대치되어 있는 남북 상황 속에서의 적들의 움직임과 적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지금 이제 또 세상이 바뀌어서 각종 과학기술 정보라든지 또 외국의 많은 정보들 이렇게 수입하는 그런 기본 목적인데 가장 기본은 간첩 잡는 거죠. 근데 그걸 없앤다고 하면 국정원이 왜 존재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네. 지금 국정원이 두려운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지요. 어디? 빨갱이. 아하. 저 빨갱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네. 말을 해야 돼요. 국정원이 싫고 막 미워 죽겠고 이런 사람들은 빨갱이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국정원이 민간인을 잡아갑니까? 정치 사찰을 해가지고 장난을 칩니까? 이번에 국정원이 잘못된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댓글을 열심히 달아서 찌질하게 사이버 공작을 했다. 뭐 보수단체들한테 푼돈 줬다. 하나는 특수활동비 국정원이 대통령이나 이렇게 상납을 했거나 일부 뭐 인마이 포겟을 했다. 네. 이건데요. 그러면 국정원이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정치하고 관련해서 쓸데없는 일을 못하도록 국정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주면서 대공기능을 강화하면 끝날 일인데 네. 자 한번 보세요. 특수활동비와 그 다음에 댓글은 대공수사권하고 아무 관계없는 문제잖아요. 네. 대공수사권을 발휘를 하다가 간첩이라고 멀쩡한 사람을 패가 죽였습니까?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국가 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범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지 마라. 그 다음에 대공정보도 입수하지 말아요. 이제 이석기 같은 사람은 못 잡아요. 북한에 대한 정보만 입수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북한에 스파이를 보내갖고 활동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북한이 남쪽에 스파이를 보내가 막 조직을 하고 뭐 RO를 만들고 이런 반국가 단체를 만드는 부분은 정보도 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대외 안보정보원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 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북한과 해외에 관한 정보만 이렇게 입수해라. 이제 미국을 상대로 정보 수집을 하려는 것 같아요. 북한이 아니라. 아하. 자, 이렇게 국정원을 만든다면 왜 그러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죠. 왜 대공기능을 폐지하는가 이유를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지금 잔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하고 댓글만 가지고 난리를 치놓고는 느닷없이 방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없어요. 그 누가 없어요? 국정원 계획위원회가 한답니다. 그 계획위원회 위원장이요. 남한보다 북한이 해방 이후에 역사적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더 있다고 말한 성공회 대학 교수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이 국정원 계획위원장이 돼가지고 서버 다 뒤져가지고 뭐 돈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그러는데 정말로 북한에 돈을 준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거는 노무현 정권에서 김만복 원장 밑에서 아프간에 인질 석방한다고 3천만 불 갖고 가가 1,000만 불 이상 북한에 줬다라는 지금 정언들이 몇 군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잡아야지 왜 대공수사권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공수사권하고 관계없이 국정원 뒤져서 이 국정원은 부패하고 썩은 기관이고 정치 개입하고 장난치는 놈들이다라 해서 국정원을 거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놓고는 목적은
대공수사권을 빼려고 처음부터 각이 짜여 있었던 거죠.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빼면 그 말이 됩니까? 그러게 말이 안 폐지한다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국정원에 흑역사가 있어요. 간첩을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 제일동포 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이런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